단일화는 결국 안 되는 거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국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유권자 선택에 의한 단일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이제 와서는 김문수 후보를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유를 하면서 치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각기 다르실 수가 있겠지만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대상인데 그 대상에 김문수 후보를 빗댄 거죠. 그리고 그 민주당의 그 의원직 제명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일가를 했습니다. 독재다, 폭력이다, 유신 때나 봤을 법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논조로 평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일단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나 저희 지지층이나 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그 공통된 의지를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뭐냐 이건 건데 현실적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확실하게 약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높일 수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저께 이준석 후보가 과학적 통계 지표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 이건 아마도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의 과학적 지표로는 내가 당선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도 15%를 넘어야 교두보를 마련한다. 그럼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인재 후보 같은 제3 후보도 떠올려봐도 마지막까지 이인재 후보는 이인재를 찍으면 김대중이 당선된단 말이 있습니다. 이인재를 찍으면 이인재가 당선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떠올려 보면 마지막까지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단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준석을 찍으면 이준석이 당선됩니다.라고 할 만한데 그걸 안 했다는 건 일단 본인이 당선되기는 어렵다는 메시지는 유권자한테 낸 것 같아요. 그럼 유권자 입장에서는 찍어서 이준석 후보를 10%나 15% 넘겨줘서 선거 자금도 좀 보전받고 교두보를 마련시켜주는 대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상당히 용인할 것이냐 아니면 그 10% 15%와 뭐 선거자금 보전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일단은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이재명 당선 후보 싫은 사람들은 당선을 막는 쪽에 투표할 것이냐 이 선택지는 어쨌든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라고 던져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결과적으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됐죠. 결론적으로 단일화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효과를 낸 건 맞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번 더 집권을 했죠.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를 하라. 참 좋은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5년이 그 미래를 더 많이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5년을 선택하는지가 저는 눈앞에 닥친 위기고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은 상투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에 대한 처벌 얘기까지 입에 올렸어요. 처벌을 하겠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런 얘기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고 어떤 이 사정 국면을 주도할 만한 어떠한 권한도 법적으로 없는데 그런 얘기를 꺼내면 이거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냐 사법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거냐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민주당이 그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 내랑 관련돼서 엮인 것들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름 명분을 쌓을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사법보복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준석 후보 지금 제명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명태균 이슈를 비롯해서 이미 여러 가지 그 민주당의 그 특검망에 올라 있어요. 이준석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후보 그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저지를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미래에도 더 바람직스러운 방향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가 좀 일찍 동원됐으면 아마 어떻게든 단일화가 됐을 텐데 어쨌든 단일화는 끝까지 안 된 상태에서 내일 본투표를 맞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뭐 돌아가는 거로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움직임 전직 대통령의 움직임도 눈길을 끄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은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고 물론 뭐 탄핵을 받고 하시면서 상당히 많이 예전보다 퇴색된 느낌은 있지만 예전엔 정말 선거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수라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31일 찾은데 오늘 그 부울경을 돌아가면서 부산, 울산, 진주를 어떻게 보면 약간 강행군 같은데 예전에 본인이 당대표로 선거하거나 대선 때 말고 이렇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것도 전격적으로 오늘 청계천을 방문한다. 네. 이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고 나서 큰 선거를 빼고서도 재보궐선거까지 한 3-4번 정도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전혀 이런 활동을 하지 않다가 이번 대선에 예. 더군다나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까지 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절박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재임 당시에 제가 대학생 한 1, 2학년 정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당시에 저희 젊은 세대에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훨씬 많은 정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윤석열 당시 후보가 당선된 직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뷰를 다 꼼꼼히 읽어봤는데 딱 하나 정말 강렬하게 기억이 남는 답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사법적으로 단죄를 했던 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시냐? 예. 좌파 정권의 연임을 막은 것에 안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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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저는 그 표현에서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예. 하는 표현이구나.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예.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사람의 진심을 조금은 오독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계기였거든요. 예. 전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우리 후보나 왜 마음에 다 드시겠어요? 예. 저만 해도 저희 당에 불만 많고 예. 저만 해도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잘한 부분들도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권력이라는 것은 견제가 기본인 것이고 예. 우리가 4번이나 이 적폐청산 그런 어떤 국정농단 그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한 진영이 4차례 선거를 대승하면서 얼마나 국가 시스템과 기틀이 총체적으로 망가졌고 예. 이것이 지금까지 복원이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때보다 좀 더한 환란이 닥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정권 당시에도 안도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예.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큰 절박감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좀 우리 당의 지금 현역들 있잖아요. 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직이시고 예. 지금은 거의 뭐 사실 누가 당선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인생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건강도 지금 그렇게 예. 완전하지는 않다 그렇죠. 그러시다고 전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당내 현역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예,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영남권 내려오겠다라고 하잖아요. 예. 계속 영남권 돌고 있습니다. 왜냐? 나올 표가 많으니까요. 사전 투표율이 낮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아직 행사되지 않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표가 많다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금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신경 못 쓰는 것들을 지금 소위 알럼나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우리 당이 왜 우리 당은 오히려 전직 대통령보다도 더 절박하지 못한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더 절박하게 나와주고 결집해야 되고 뭉쳐야 되고 저희부터가 뛰어야 된다. 저는 이런 좀 그 계기를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부산, 울산, 진주 이렇게 도시면서 누굴 찍어달라고 말씀을 하시긴 어려울 거예요. 뭐 그렇죠. 선거법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그냥 거기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대중들하고 눈을 맞추고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일단 투표 좀 해주세요. 라는 그렇죠. 메시지는 전달될 거고 그게 네. 하여튼 거기에 표심을 움직이는 데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얼마나 사실 서울시정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명박 네. 청계천 이 상징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자 행정가가 아니라 정말 행정가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과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예. 대국민 사과를 할 때 모든 것이 정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그 사과가 내 정책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예.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라. 예. 항상 그렇게 대국민 담화를 하셨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이 버스 환승 시스템, 청계천 사업, 4대강 사업 같은 것들 돌이켜 보면은 다 필요한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예. 재평가를 받고 있고 저는 이 진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미처 살피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책임지고 예. 종국에는 국가와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저는 리더적 자질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그게 지도자죠. 예. 그런 자질을 가지고 서울시에 이런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또 띄워주시는 것도 저는 분명히 유의미하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0.73%포인트로 생각보다 박빙으로 윤석열 후보가 예.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그때 서울에서 아마 5%포인트인가 이겼을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가 5% 정도 졌죠. 예.
예. 그렇다면 이번도 서울에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서울을 만약에 진다면 전체 승리로 이끌어가긴 상당히 어려울 맞습니다. 테고 아마 그런 절박함 내지는 서울의 중요성 때문에 아마 이거 막판에 결정된 걸로 들었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청계천에 등판한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표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광훈 목사 집회에서 메시지를 냈어요.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까지 썼던데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과 사실상 절연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네. 이 상호작용은 이번 선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예. 이런 비본질적인 얘기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 자체가 예. 생산적이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스피커 역할보다 행정부에서 좀 사무를 보는 것이 예, 더 조선일보 적성. 사설 제목은 지금 대선 이틀 앞두고 윤과 절연 밝힌 국힘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이 정당 정치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일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국정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왕설래를 벌이는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당 입장에서 내일 선거인데 예. 내일이 선거인데 투표일인데 하여튼 그 직전에 한 2, 3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메시지가 나온 게 반갑습니까? 아유 왜 저러실까 합니까? 어느 쪽으로 많습니까? 저도 저조차도 솔직히 부정적인 영향이 클 거라고 아. 보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의였을 거예요. 왜 당연히 낙선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던지진 않았겠지요. 예. 그런데 이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과거의 어떤 평가가 단 51대 49. 그러니까 우리가 51로 부정평가가 1% 더 크면 그 과거를 정리하고 1%를 가져와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게 정당 정치의 기본인 거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실체적 진실을 떠나서 예.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이후에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고 그것이 당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옳고 그름의 관점을 떠나 전략적 측면에서 전혀 효과적이지 않고 당의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저희가 얼마나 많은 또 이제 민주당의 공세를 떨쳐내고 결국엔 자진 출당의 형태로 관계를 정리를 했습니까? 그런데 관계 정리하고 몇 주 사이에 다시 이게 환기가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당내에서 그 사건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두가 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러운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죠. 화두가 되는 게 바람직스럽지가 않고 근데 그 물꼬를 튼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당내에서는 좀 안타까운 목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 그렇다라고 해서 비대위원장이 과거 당론을 무력화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한 당론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주장 중에 분명히 유의미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것들도 많았고 과거 헌법재판소 역임을 했던 헌법학자들마저도 비판하는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총체적인 자기 부정을 하겠다라는 것도 묻 유권자들에게는 무력감을 줄 수가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미숙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화두 자체가 끄집어내지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이 환란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단 반나절이라도 저는 그런 캠페인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는 자 이제 정말 대선 막판까지 왔는데 막판 이슈 이 유시민 작가의 설란영 여사 비하성 발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하면서도 사과했으니 국민이 용서할 것이다. 이것도 조선일보 기사가 저희가 뭐 그 그래픽 준비한 게 있을 텐데 자 일단 사과했으니 국민이 용서할 것이다 하지 않겠느냐.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도 사과를 했는데 왜 그쪽은 제명까지 한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요. 있죠. 책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책임지라고. 한쪽은 용서할 것이라고 하고 한쪽은 책임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논조의 차이에서 내 편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말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솔직히 사과를 한 건가요? 그거는 사과 아닌 것 같아요. 전 사과라고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윤희숙 전 의원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졸업시켜줬다라고 주장을 하냐. 35년 전에 미리 말하지 그랬냐.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누가 고맙다라고 그 얘기하는 거죠. 누가 그걸 고맙다라고 얘기했다고 인식을 합니까? 그리고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도 내재적인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대입을 해보니까
빙의를 해보니까 그랬을 거라고 내가 추정을 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발언들은 누가 봐도 그냥 원색적인 밑도 끝도 없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공 출신이잖아. 학력도 안 좋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계층 이동을 해서 지금 고무돼가지고 나대는 거 아니야? 이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내가 설란영 씨의 마음에 대입을 해보니까 그랬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학력이 안 좋은 여공의 입장으로 가보면 그랬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적합한 그런 설명이며, 그러니까 설명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해명이 되지가 않고 더더욱 사과는 더더욱이 되지가 않죠. 더군다나 제가 이번 선거를 뛰면서 김문수 후보와 인연을 맺었던 여공들을 직접 인터뷰할 일이 있었거든요. 예. 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내재적 접근이라는 게 뭔지를 저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한 건 전혀 달랐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존경하는 건 맞았는데 그 존경의 이유가 학력이 아니라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이 20년 동안 그 졸업을 미뤄가면서 7년 동안 이 수배를 당하고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그러고도 낮에는 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이 여공들의 자취방에 찾아와서 법을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밥을 차려놓고 노동법을 가르치고 여공들이 잠들면 양말을 빨아놓고 말려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학력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진정성을 보고 난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설란영 여사? 아니 졸업을 20년 동안이나 못하고 수배 생활하던 남편 그 옥바라지 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계층 이동 신분 상승을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수십 년 다시 한번 유시민 작가 망언을 짚어보면 설 씨가 생각하기에 김문수 후보는 자신과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김문수 후보는 학출 노동자, 대학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 그러니까 설란영 여사는 찐 노동자였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란영 씨 인생에서 갈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남자 혼인을 통해 내가 좀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이거는 전 다시 읽어봐도 다시 한번 좀 솔직히 약간 내재적 접근법이 좀 내재적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니 세상에 어느 자리가 저 고등학교 고졸 출신이고 찐 노동자면 갈 수 없는 자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 무슨 신라 시대 육두품 무슨 저 그런 사회도 아니고 인도 카스트 사회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더구나 이렇게 설란영 씨처럼 똑똑하고 그리고 다부지고 그다음에 그 20대 노조위원장을 지낼 정도로 똑똑한 분이라면 대한민국에 못 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오히려 여성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도 낮았고 기회들이 많이 없었고 여공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만 졸업하고 많았죠, 그 고등학교를 못 가서 15살, 6살 때부터 공장에서 미싱 돌리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는 역사입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의 역사. 근데 그 또래 그 동시대를 살았던 유시민 씨가 이렇게 폄훼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노동운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너무도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소위 진보진영의 스피커이고 뭐 굉장히 큰 지도자인 것 같은 이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늘 여겨졌던 다른 분도 아닌 그 유시민 작가란 분이 저런 얘기한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전 진짜. 그러니까 내재적 접근이 아니라 그냥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니까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란 말이 딱 맞는 것이고 설란영 여사의 내면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들통난 것밖에 되지가 않죠. 조금 확대하면 그 진영의 민낯을 보여줬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슈 결국은 이 저 설란영 여사 관련된 유시민 작가의 이 망언도 계속 파문이고 그 이재명 후보 장남 그 논란도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측에서는 뭐 지난 대선 때 사과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형이 확정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번에 새로 밝혀졌죠. 그렇죠. 약식 기소를 했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500만 원의 벌금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소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707건의 지금 도박자금 입금 내역이 있고 2억 3천여만 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특정 연예인에 대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말들, 성적 대상화하는 그런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707건에 202억 3천이면
횟수당으로 따지면 훨씬 액수가 적다. 이런 식으로 사실 좀 지엽적인 반론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아니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이 얘기한 것은 남성에 대한 건데 정말 여자를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허위 사실이다. 이런 식의 굉장히 비본질적이고 저희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썼다고 하는 그 표현을 이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정말 뭐 많이들 찾아보셨겠지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격한 아주 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정말 뭐 폭언, 망언, 그것 일종의 망언인데 너무 저질스러워서 너무 저질이죠. 너무 저질인데 그 얘기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리고 이거는 그 공소장과 그다음에 약식기소 확정에 따라서 사실관계로 확정된 건데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했다는 게 확정된 건데 그 얘기를 차마 입에 여기서도 못 담을 정도인데 앞부분에 보면 그거 이거 이준석 후보는 여성 성기 운운했는데 여성이 아니라 남성적이잖아. 허위 사실 아니야?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리고 그 네 건의 그 댓글이 이미 확정이 된 거거든요. 특정이 된 발언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앞선 2개는 명백하게 여성에 대한 것이 맞고요. 그 뒤에 그 인용한 그 발언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남성으로 추정은 됩니다. 근데 첫째, 그걸 앞에 했던 발언들은 없어지는 건가? 둘째, 남성에게 그런 폭언을 쏟는 것은 괜찮은 건가?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진짜 말꼬투리만 잡고 늘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제명까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시민 씨한테는 국민들께서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이 내로남불 상황, 이 어떤 사리분별 자체가 안 되는 정말 국민들에게 이 지록위마의 궤변을 펼치는 이런 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진위 공방 벌어지는 게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뭐 여러분 짐 로저스라고 그 투자 쪽에 관심 좀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이름인데 이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이재명 후보 진영 측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또 그 기사가 나오고 해서 지금 이게 또 큰 논란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SNS에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나를 지지 선언을 했다. 지금 이제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 소위 그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있던 그 뭐 교수 한 분과 관계자 한 분이 약간 뭐 어레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분들께서 해명을 하시기를 지지 성명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좀 다소간의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사실 이런 뭐랄까요, 국민들께서는 대체 뭔 소리야 할 만한 그런 뭐 입장문을 냈습니다. 핵심은 짐 로저스는 여러 언론과 복수 언론과의 그 인터뷰 답변에서 나는 누구의 지지 선언도 한 적이 없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나를 이용을 했다. 심지어 사기라는 표현까지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명한 외국 학자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정도 사람이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 좀 정책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라는 거 아닌가라고 오독할 만한 그런 정보를 지금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이 선거 막바지에 왜 내 이름을 팔아먹어? 라고 당사자가 지금 직접 등판을 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촌극을 넘어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기 그 이준석 후보가 올리는 그 SNS 그 저희 그래픽 좀 띄워주시죠. 저기 보면 저게 이제 그 짐 로저스 쪽에서 이쪽 같은 이 취재 기자한테 보내온 그 이메일 내용을 이제 인용한 건데. 그러니까 미스터 리 이재명 후보 is making things up. It is said that such things are happening in Korea. 그러니까 저 얘기를 뭐 그냥 거칠게 해보자면 일단 그 밑에 보면 나는 한국에서 누구한테도 지지선 안 했다. 그리고 미스터 리 이재명 후보가 저런 식으로 좀 뭐 조작하거나 일을 좀 만든다. 난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는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누구도 한국에서 지지하지 않았다.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참 일어난다더라. 이거 솔직히 한국 사람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 얘기예요. 굉장히 나쁘끄럽죠. 나쁘끄러운 얘기예요. 저희가 사실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조직 선거 한다고 막 아무데나 임명장 막 살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탈당한 전직 당원들한테도 하고 뭐 우리한테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를 국제 사회로까지 나아가서 해외 저명한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지지선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후보가 직접 SNS까지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조작된 거야. 내가 한 것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참사다. 국제적인 망신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글쎄요, 이분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자본 시장에 대한 정책들 저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이재명 후보 진영 측에서는 아마 누군가 이제 네. 거의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서로 자기가 이제 공을 내세우려고 아마 그렇죠. 그런 과잉 경쟁 속에서 벌어진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풍경 같긴 하나. 근데 저걸 후보가 직접 인용까지 하다 보니까 네. 저건 또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리 그런 제안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또 후보를 또 이제 보필하는 여러 이 보좌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보좌진 차원에서 충분히 크로스 체크를 하고 확인을 했어야죠. 더군다나 이렇게 언론이나 관계자들이 이제 메일을 보냈을 때 답장까지 줄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냥 그 모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그대로 후보의 SNS에 공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은 시스템적인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그 이슈 이게 이제 마지막 가장 최근 이슈인데 민주당에서 리박스쿨 이런 거를 이제 마지막 이슈로 던졌어요. 네. 여기서 댓글 조작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정동 커피의 시즌 2의 공작이다. 네. 이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과 뉴스타파라는 그 인터넷 언론사의 커넥션을 살펴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그 허피 사건이 어떤 거냐면 지난 대선 때 딱 그 본 투표를 이틀 3일 정도 앞둔 주말이었어요. 예. 갑자기 대장동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을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더니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다라고 언론 호도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확대 재생산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민주당 뭐 박범계 의원, 김남국 의원 같은 현역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텔레그램 방에 예.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방에 이 내부 고발을 통해 입수가 된 건데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 뉴스타파 보도들을 인용을 하면서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대화들이 오갑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도 우리가 이걸 문제 삼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직적인 드루킹, 그러니까 기계 드루킹을 한 것이 아니라 예. 소위 생체 드루킹을 한 것은 예. 부적절성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저희가 뉴스타파의 허위 가짜 녹취록 공작에 대해서만 고발을 하고 예. 이건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똑같은 패턴인 거죠. 정확하게 기시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뉴스타파가 뭔가 보도를 만들더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모든 지금 유세 현장 가서 계속 이 무슨 뭐 스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를 안 할 수가 없게끔 후보가 직접 확산을 시키면서 소위 이제 판 뒤집기를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지금 그 아들 도박이나 아들 그 성적 네. 표현 논란과 유시민 작가 논란 이게 상당히 막판에 악재라고 느껴서 맞습니다. 이걸 좀 뭔가 덮으려는 그렇죠. 그런 반격처럼 보이는 거죠. 예, 더군다나 너무 짜치는 것이 자기들은 현역 의원까지 들어가 있던 수만 명의 그 텔레그램 방이 확인됐는데도 유감 표명 사과 한마디 안 했으면서 사실 그 지적하는 뭐 그 스쿨 그런 예, 예. 이제 민간 조직이죠. 민간 예. 조직. 그러니까 전혀 이 구체적인 커넥션이 발견되지 않는데 무슨 뭐 이 정권에서 전문위원을 했다더라, 행사를 같이 했다더라, 사진을 같이 찍었다더라 이런 사실 굉장히 모호한 정황 근거만을 가지고 지금 관계성을 유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굉장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방인 거죠. 그러니까 커넥션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있었는데도 저희가 처벌을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예. 그 윤석열 후보가 뭐 대장동 몸통이고 뭐 커피를 사줬다. 커피 사준 얘기가 다 완벽한 허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허위죠. 예. 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 민주당이 보도했던 게 뉴스타파였는데 이번도 또 뉴스타파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와 그 스쿨의 그 민간 조직과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것보다 뉴스타파와 민주당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훨씬 쉬울 거라 생각하고요. 예. 파급력 측면을 보더라도 2만 명 텔레그램 방을 운영했던 정당에서 그러니까 운영을 했는지 의원들이 참여를 한 건지 뭐가 됐건 문제가 되죠. 뭐 저희 당과의 관계성이 단 하나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을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늘봄학교 강사로 저희가 채용을 해주는 특혜를 줬다라는 겁니다. 뭐 정권이. 그렇게 주장하던데요. 예. 그런데 제가 늘봄학교 실무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늘봄학교란 사업은 교사들에게 강제적으로 방과 후 학교 교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교사들이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돈 덜 받더라도 난 쉬고 싶다라고 예. 하는 게 교사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를 우리가 구하는 게 훨씬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직능단체와의 교섭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건데 교사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늘봄학교 강사 자리를 주면서 저희가 회유를 했다고요? 그게 좀 인과관계가 사실 좀
어색하네요, 맞아. 전혀 맞지가 않죠. 안 맞을 수가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억지스럽게 이 관계성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DDD 리스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친 이재명 후보 댓글 조작 사이트라고 하네요. 제가 1월에 논평에도 적었던 그런 그렇습니까? 사이트였는데 예. 이게 사실 그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지지층들이 아예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예. 거기에 그 포털 뉴스 기사들을 다 리스트업을 해놓습니다. 예. 댓글 정화 작업을 해달라라고 노골적으로 써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아카이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이 논란이 되자마자 어제자로 이 홈페이지를 폐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연간 노골적으로 훨씬 더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던 사건들은 눈 감으면서 고작 100여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이 민간 카톡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다. 굉장히 난해하고 부적절하고 짜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도 없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판에 변수가 될까요?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사실 그 원색적인 그 표현을 확산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전직 대통령을 좀 약간 추앙하는 그런 단체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 아니 뭐 그런 건 얼마든지 상대 진영에도 있는 것이고 시민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인 건데 이것을 선거판에 끌고 와서 특정 정당 후보에게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는 건 그 인과성이 전혀 성립하지 않는 너무 간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12시 좀 넘겨서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예. 된 것 같은데 자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이시고 이제 내일이 대선 본 투표일이에요. 네. 우리 그 구독 시청자 여러분 뭐 다 유권자분이 대부분이실 텐데 예. 어떤 말씀 하실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선거 운동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시기니까 그럼요. 예. 네. 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올해 3월에 나왔고 지금 몇 달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요. 거의 저희가 거의 반년 동안 예. 준 전시상처럼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나 우리 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얼마나 피로하고 지쳐 계실까? 저는 그게 먼저 걱정이 좀 되거든요. 12월 3일 예. 계엄이었으니까 정말 딱 6개월 딱 됐습니다. 6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자체에 대한 환멸 그리고 이제 양 진영 심지어는 지지를 하시는 정당까지도 얼마나 저는 실망하고 안타깝게 느끼셨을지 차마 이게 제가 전부 다 가늠은 못하지만 예. 저 역시 죄송스럽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그런 말을 즐겨합니다. 통제 가능한 노력을 한다. 통제 가능한 노력을 한다. 제가 조직에 있을 때도 제가 윤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도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 사람에게 5년의 임기가 주어진 것이고 이것들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분들께서 얼마나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인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몫입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왔고 제가 지난 6개월도 똑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부조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순되기도 한 사람과 조직을 등에 업고 때로는 제가 그 조직을 보호하고 옹호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보내왔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네. 다음 5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예. 그걸 저희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예. 그런데 내일이 지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비가역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예.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되는 것이고 예. 우리는 훨씬 더 작은 것들에 매달려서 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 저희가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지금의 6개월에 대해서 이 환멸만 느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환멸을 느끼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반면 교사를 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반드시 주권 행사를 해주셔야 되고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 이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어떤 결과가 도래하든지 간에 끝까지 조직과 자리를 지키면서 노력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좀 비분 관계 내지는 아주 결연 이런 그 정조가 느껴지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사전 투표율이 34.74%가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이라고 유권자가 100명이라고 치면 지금 35분이 투표했어요. 아직 65분, 65명 정도가 투표를 안 했어요. 그렇죠. 내일 65명 중에서 한 35분이 가면 투표율이 70%가 되는 거고 네. 65명 남은 분 중에 한 40명쯤이 가면 투표율이 75%쯤 되는 거고
내일 만약에 남은 투표 안 하신 유권자 중에 45명쯤이 간다 그러면 투표율이 한 80%에 근접하는 거예요. 이 남은 65명 중에는 호남보다는 영남 그리고 서울에서도 좀 소위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진영의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낮다고 해요. 그렇다면 내일 남은 100명 중에 65명 특히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호의적으로 보이는 지역의 유권자들이 내일 투표장에 많이 가신다면 그게 이 선거에 큰 요동을 치게 할 것이고 네. 만약에 내가 가서 투표해봤자 뭐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니야? 뭐 그럴 관두자 아니면 다 꼴보기 싫다라고 투표장을 안 가시면 별로 요동이 안 치고 변곡점을 만들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네.